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저 의혹, 부실감사 의혹으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나서자 최재 감사원장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의 중대 결심 관련 보도와 그 반응이 나오면서 이탈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원 시간에 풀어드립니다. 이틀 동안 쏟아졌던 눈 폭탄이 지나고 아침부터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눈이 그치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이유와 다음 주 날씨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온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야당의 최재 감사원장 탄핵안 추진에 대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면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들이 강행 처리되고 탄핵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장 탄핵 관련입니다.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국민 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 바로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최재 감사원장을 지명한 이유입니다.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검사,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 탄핵 관련입니다.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연간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돼 처리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에 이릅니다.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릅니다. 명백한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입니다.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입니다.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설특검입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이 7명 중 국회목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의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 네,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추진 다음 달 2일 보고하기로 했고요. 이틀 뒤에 또 표결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장의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며 또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역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취재기자 연결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건물 붕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신흥동 2층짜리 건물이 붕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화면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거주자 신변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보자 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눈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 또 집이 오래돼서 무너진 것 같다라는 제보자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흥 1동 경남설비공사가 있는 건물이라는 소식인데요. 경찰은요, 현재 신고가 들어왔고 공동 대응 요청도 받은 상황이고요.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1976년에 준공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약 50년 된 건물이네요. 그리고 2층 올라가는 좌측 계단이 먼저 무너진 것을 확인을 해서 양쪽 뒤까지 해서 미리 6세대를 대피시켰고 그 뒤에 건물이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인데요. 오후 2시 20분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성남 신흥동 2층짜리 건물이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보자 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신흥동에 있는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 또 집이 오래돼서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은 미리 신고를 받았고 또 2층 올라가는 좌측 계단이 먼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해서 양쪽 뒤쪽까지 해서 주변 6세대를 미리 대피시켰고 그 뒤에 건물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붕괴 전조 지금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요. 눈이 쌓인 모습이 보이죠. 지붕에. 이틀간 최고 50cm의 눈이 쌓였는데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확인으로는 1976년 준공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약 50년 된 건물인데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무거운 눈, 습설의 영향을 받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미리 확인을 해서 양쪽 뒤쪽 주변에 사는 분들 6세대 모두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변은 모두 확인이 됐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바로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반, 그러니까 약 1시간 반 전에 성남 신흥동에 있는 2층 주택이 붕괴됐다는 소식입니다.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제보자 말에 따르면 집이 좀 오래됐고 또 쌓인 눈이 녹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 내린 폭설. 지금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고요. 주택이 붕괴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폭탄의 피해가 너무 커서 복구 작업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지붕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죠. 경기도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게 됐다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경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워낙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엄두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지 만 하루가 지났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눈이 거의 그친 상황이지만 여전히 지붕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건물 천장 가운데 부분은 바닥에 닿을 정도로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골도 여기저기 뒤엉켜 있고 미처 꺼내지 못한 첨과물도 건물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옆에는 떨어진 지붕 잔해에 깔린 차량이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롭게 세워져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시장 건물 천장이 무너진 건 어제 오후 12시쯤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이틀 연속 많은 눈이 내리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전 쇠파이프가 터지는 소리가 나고 붕괴 전조 증상이 나타나 상인들이 미리 대피하고 또 시장 영업도 중단한 상태였는데 불꽃이 갑자기 튀면서 건물 한쪽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급하게 대피하는 과정에서 손님 한 명이 낙하물에 머리와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네, 당장 영업에 지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복구 작업 언제쯤 시작될 것 같습니까? 네, 상인회와 안양시가 오늘 아침 회의를 가졌는데요. 정확한 진단은 나와봐야 알 것 같지만 복구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생계가 막힌 상인들은 굉장히 막막하게 된 건데요. 심지어 벼락 맞은 기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곳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경매봉 물건 자체도 눈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장사들 안 되니까 그대로 다 싸져 있는 상태고 빨리 정리가 되지 않는 한 그 많은 물건을 다 버려야 돼요. 그 재산 피해가 엄청 클 거예요.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상인들이 급한 대로 도로나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내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인회와 안양시는 어제 임시로 안전진단을 한 데 이어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 복구 작업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양시는 복구는 소방에서 주로 하고 시에서는 임시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인회는 이곳 청과시장에 입점한 상점이 200여 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장 생계에 크게 타격을 입은 상황인 만큼 보상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폭설에 무너진 곳이 시장 건물뿐이 아니죠. 가축을 키우는 축사 역시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YTN이 전해드린 경기 화성 축사 붕괴 현장에 역시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표정우 기자. 네, 경기 화성시 우정읍 피해 축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표 기자 옆에 지금 소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대피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소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새벽 축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한나절이나 넘게 철근 아래에 깔려 있어야 했던 젖소 50여 마리가 지금 대피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보시는 것처럼 한쪽 면이 무너져 내린 축사 지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철근은 떨어져 나가고 기둥은 휘어 있어서 기존의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건설업체 직원들이 나와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관계자는 복구 작업에 적어도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곳 농가는 젖소 200마리 정도를 키우는 곳인데 어제 새벽 축사가 붕괴하면서 50여 마리가 깔렸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피해 주인은 소 생각 그리고 비용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저께 밤에 한 11시 반까지 작업을 했어요. 아픈 애들은 이제 주사 놓고
영양제 넣고 뭐 칼슘제 넣고 이래가지고 좀 했는데 그래도 오늘 5마리 정도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수도권 곳곳에서 눈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있는 축사를 비롯해 경기도에만 지난 나흘 동안 400여 건의 시설물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동안 강한 눈이 내렸던 지난 이틀 동안 60여 건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피해 복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습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재난관리기금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사용해 피해 상황에 대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설장비 9천여 대를 총동원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가용인력 25만 명을 제설 작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곳 농장주를 포함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폭설은 그쳤지만 낮은 기온으로 눈이 얼어 발생하는 추가 피해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우정읍 피해 축사 현장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서 주택에 붙어있던 간이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쌓인 눈에 지붕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흘간 폭설이 쏟아진 강원 상간마을에서 눈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이번에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가 몰아쳐 복구와 제설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창 상간마을에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해발 700m 상간마을. 들판과 주택은 온통 하얀 눈에 뒤덮였습니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눈을 치우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특히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만큼 지붕에 쌓인 눈은 서둘러 치워야 합니다. 하지만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로 제설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다닐 통로만 뚫렸습니다. 비하고 눈이 섞여가지고 오니까 이게 얼어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눈 치울 때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마을 안길 곳곳에는 농사용 트랙터가 총동원돼 길목에 쌓인 눈을 밀어냅니다. 첫눈 치고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당황스럽고 아직 농사일이 덜 끝났는데. 이곳은 눈을 치웠던 다리입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에 눈이 날리면서 이렇게 발목 높이까지 다시 쌓였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들도 줄줄이 무너졌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눈은 그쳤지만 상간마을 주민들은 한파 속에서 힘겨운 눈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겨울의 문턱에서 엄청난 폭설이 쏟아졌고 지금은 그쳤지만 오늘 종일 날씨가 추워서 빙판길이 걱정이 됩니다. 현재 인천과 충청 서해안 지역에 눈이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다행히 눈은 더 많이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날씨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소정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 지금도 춥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날씨가 워낙 따뜻했기 때문인지 더욱 춥게 느껴집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 기온은 현재 2.7도입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0.4도에 머물고 있는데 종일 이렇게 추웠습니다. 12월을 코앞에 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파주 영하 7도, 철원 영하 7.7도, 대관령 영하 11도 등 중부지방의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고 강원도 횡성, 안승, 소사리는 영하 16.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추운 날씨가 걱정인 건 지난 사흘 동안 엄청난 폭설이 내린 데다 물기를 머금은 습설이기 때문이죠. 습설은 날씨가 추우면 딱딱한 얼음 덩어리처럼 변합니다. 이면도로와 보행자 도로, 주차장 진출입 부근, 터널 입구 등에 쌓여있는 눈이 얼어붙을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 파주 영하 6도로 예상되고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오후부터 밤까지 수도권에 다시 눈구름이 들어와 많게는 5cm까지 더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걱정이었는데요. 다행히 눈구름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흐리고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서해안 쪽으로 눈구름이 산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는 화성, 용인 쪽에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고 충청 지역에는 당진, 서산, 태안 쪽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은 약한 눈발이나 빗방울만 흩뿌리다 그칠 것으로 보이고 눈폭탄이 쏟아진 경기 남부가 걱정인데요. 이곳도 약하게 눈이 내리는 정도로 저녁까지 많아야 1cm까지 내리고 그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충청과 호남, 경북 일부 지역에 구름이 남아있겠는데 내리는 눈의 양 역시 많지 않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등에 1에서 3cm, 제주도에 최고 7cm가량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추가로 눈 예보는 없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1대가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1시 53분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와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 등 각종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리로 전방위 대여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권 흔들기와 탄핵 중독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의 최재 감사원장 탄핵 추진 22대 국회 들어서만 10번째 탄핵 소추인데요.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 다음 달 2일 최재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애초 예고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도 함께 올릴 예정인데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틀 뒤인 4일엔 곧장 의결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국회 위증 문제 등을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내밀었습니다. 이에 최 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부실감사 문제 제기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에 담았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증 문제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충실하게 대답했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히 뭘 위증했는 건지 제시한 바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퇴할 의향은 없다며 직무 공백을 피하기 위한 자진 사퇴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여당은 22대 국회 들어서만 10번째 탄핵 소추라며 정부 무력화 시도이자 광란의 폭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최 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입니다. 네, 민주당은 탄핵과 동시에 특검 공세 수위도 연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여당 내분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민주당 어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운영규칙 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 제2요구권 대상도 아닌데요. 따라서 즉시 시행되는 상설특검법엔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사흘 내 한 명을 임명토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라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우선 오는 10일 본회의까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당력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여당 내분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재표결까지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본 건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개파간 싸움으로 남장판이 된 여당 상황이 민망하고 한심하다며 한 대표가 살 길은 대통령 부부와 갈라서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의 최고 존엄이며 한지붕 두 가족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용산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우선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여당을 제외하는 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건데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준비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는 10일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고비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개파 간 감정 싸움이 격화되자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자제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한 대표 측은 해당 논란을 최초로 유포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다음 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힌 데다가 친한계 내에선 친윤계가 계속 공격하는데 냉각기를 가져서 될 문제냐는 날선 반응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반면 친윤계는 한 대표가 깔끔히 입장을 밝히고 넘어가면 그만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검찰이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검찰 압수수색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창원시 감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실과 산업단지 정책과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명 씨는 창원시에서 대외비 정보를 받아 지인들에게 인근 토지를 사들이라고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구속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이 대외비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지만 보고 나서 곧장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의 총괄 본부장이란 직책을 갖고 창원시 공무원들과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관련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산단 추진 계획 등을 명 씨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했고 미래한국연구소 등기상 대표 김태열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서 2층짜리 주택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어서 눈 무게 때문에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건물 안에 사람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어떻게 사고가 난 겁니까?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부터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좁은 골목에 통제선이 쳐져 있고 혹시 모를 급박한 상황에 대비해서 119 구급차가 와 있는데요. 통제선 안쪽에 있는 주택 건물이 폭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 완전히 바닥으로 꺼지면서 엄청난 굉음이 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좁은 골목에 통제선이 쳐져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구급차까지 와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은 완전히 바닥으로 꺼지면서 주변 1층 정도 건물 높이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 성남 신흥동에서 2층짜리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해당 건물엔 2명이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외출 중인 상태였기에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주변 시민들도 역시 대피한 거죠? 예, 일단 먼저 해당 건물 계단 쪽이 무너지는 모습부터 주위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소방이 주변 건물에 살던 6세대 주민들도 대피시켰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주택은 지난 1976년에 준공돼 5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목격자 말에 따르면 눈 무게에 오래된 건물이 무너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는 해당 건물에 살던 2명을 이재민으로 보고 지원할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인명피해가 없었는지 추가로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붕괴 원인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최재 감사원장이죠. 정치적 탄핵. 최 감사원장이 민주당이 본인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탄핵이라면서 잦은 사퇴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광란의 탄핵 폭주입니다.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입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또 뭐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법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탄핵제도, 국회의원 탄핵제도를 둔 거죠. 그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민주당이 최재 감사원장 탄핵 사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관저 이전 추진 과정 감사원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포함됐고요. 네.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국감에서 예, 뭐 예. 위증을 했다는 내용이 또 거 추가됐군요.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좀 예. 정치적인 감사로 좀 일관했다. 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국회에 와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예. 내용인데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탄핵의 명분은 납득이 돼요. 네. 그렇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결과로 바로 점프하려고 하고 과정이나 절차를 밟지 않는 거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에 고발도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그 수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예. 탄핵이라는 거는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3권이 분립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3권끼리 이 세 개의 권력이 최후로 견제를 하라고 주어진 예. 힘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평상시에 만약에 남발이 된다면 그건 3권 분립이 아예 깨지는 안정성 자체, 그 큰 제도의 안정성 자체, 그 원칙의 안정성 자체가 깨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명분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성급하고 쉽게 힘의 맛을 보고 지금 맛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은 정치적 탄핵이다라는 최재회 원장의 발언과 같은 비판을 했어요. 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좀 전에 박주민 의원 예. 감사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걸 해쳤다. 예. 헌법상 가치를.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지금 운운이 바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있죠. 이 감사라는 거는 지금 물론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감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만 헌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 감찰, 고시 이런 식으로 5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감찰의 어떤 독립성 이런 걸 중시하는데 사실 감찰이라는 거 있죠. 법원하고 같은 그게 준사법기관입니다. 사실 감사원의 역할이. 그런데 이 준사법기관이 하는 그 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어떤 고유의 어떤 불복 절차, 그다음 그 견제 절차를 통해야지 이 입법부가 이 준사법기관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 준사법기관의 독립성, 지금 검사 탄핵도 저는 같은 견해거든요. 그런 게 헤쳐지기 때문에 이거는 재심의 제도라든가 감사원법에 정해진 불복 절차 이 신청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걸 제일 엄중한 탄핵 제도로 바로 가는 것은 정말 이 감사원을 갖다가 어떤 특정 정파의 어떤 밑에 두기 위한 그런 정치적 탄핵이라고 봅니다. 그 정치적 탄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적 술수다라고 또 비판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최재형 원장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그대로 이제 유임한다 돼 있는데 지금 이 최재형 원장을 갖다가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밖에 없어가지고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데 그동안 최선임 감사위원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어떤 그 공정성이 오히려 헤쳐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이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그 탄핵을 운운하느냐. 지금 그 최재형 원장 체제 감사원에서 가장 많이 한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어떤 통계 조작, 그다음 원전 경제성 조작, 무슨 그다음 사드 이런 문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 대한 어떤 그 견제 내지 이걸로 일관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걸 내세워 가지고 그 감사를 어떤 좀 중지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무를 정지시키고 조은석 그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대리를 하면 그런 데 대해서 정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감사위원 구조가 3대3입니다. 진보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3대3으로서는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4인 이상이 찬성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감사가 전부 정지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탄핵 추진이 정치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지층은 굉장히 좀 뭐랄까 자신들의 어떤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더 똘똘 뭉치고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는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중도층은 여기에 쉽게 동의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져 싸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권을 잡고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 또 상황이 되잖아요. 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야당이 뭐 상대 당이 한다면 그걸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나쁜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역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좋게 만들어진 역사의 어떤 레거시, 유산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민주당이 사실은 감사원이 되게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해온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정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 스스로 독립성을 깨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원장께서 이렇다 할 제지도 못하고 그런 행위들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고 야당에게 느껴지는데도 별 조치나 이런 설명들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저는 명분은 있다. 그러나 절차와 이런 것들을 지키고 굉장히 절제된 모습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으면 나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검사 중립 위반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검찰의 중립 위반을 강조했는데요.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니 참 한심합니다. 네, 역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도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요. 12월 2일 날 국회 보고를 하고 4일 날 표결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33명이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집단 성명을 낸 것은 잘못된 일이다. 중립 위반이다. 라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 양당에서 말하는 예.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아주 추상적인 겁니다. 예. 이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그런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 이게 거의 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에 예. 대한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의 예. 다 지금 검사들이 아마 그렇게 해당될 겁니다. 예. 이걸 갖다가 검사 탄핵으로 몰아붙인 자체가 이게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이 전혀 없는 어떤 당파의 이익을 위한 예. 좀 심하게 나가자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어떤 탄핵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검사들로서는 있죠. 이게 정말 검사가 개인적인 범죄를 뇌물이라든가 저지른다든가 아니면 뭐 독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탄핵을 하는 거 검사들이 할 말이 없죠.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그 탄핵의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검찰을 아까 감사원 이야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통제하에 두려는 더불어민주당 건드리면 안 돼. 그다음 이재명 대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식에서 나오니까 검찰들이 그런 본인들은 아마 직무 집행을 아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검사들은. 이런 경우에 지금 반응하는 건데 이걸 정치적 중립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예전에 말했던 저항권 이거하고 비추어 보면은 이걸 검사들의 반발을 갖다가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나쁘게 국민들에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그러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중립을 못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탄핵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전원 처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검찰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 부장 36명 전부 처벌하면 수사는 누가 하죠?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현실화 되리라고는 못 보는데 그 36명 직무를 갖다가 못하게 한다는 건 그런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검찰을 겁박하는 거 아니냐. 현실성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36명 다 탄핵할 수도 있겠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태도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 대한 계속적인 겁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다. 그리고 전원 처벌을 할 것이다.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처음에 이런 탄핵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에게 이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회의원들 못지않게 검사들도 국민에게는 권력자거든요. 근데 저렇게 본인들의 힘을 보여주듯이 행동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본인들의 힘을 휘둘르듯이 하는 힘자랑 근육자랑을 하는 걸 국민들이 좋게 안 볼 건데요. 검찰도 저렇게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겁박처럼 느껴지거든요. 결코 좋지 못하다. 굉장히 좀 차분하게 몇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입장을 뭐 밝힌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막 집단으로 다 같이 이름을 모으고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집단 중 하나인 검찰이 보여줄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요. 자,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면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지탄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검찰이 권력 집단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국민에 대한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는 국회와 검찰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는 국회가 훨씬 강합니다. 검찰은 오히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탄핵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절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쨌든 나중에 그게 헌법재판소에 기각이 되든 검사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이거는 그 1대1의 대등한 관계 같은 권력 집단이 아니고 훨씬 강력한 국회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검사로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뭐 하자면 발버둥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요 훨씬 강한 국회는 지금
현 상황에서만 그런 것이지 이렇게 훨씬 강한 국회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여야가 갈려있는 양 진영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강한 것이지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요, 숫자가 많아도 검찰이 훨씬 강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설특검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엔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사설특검 아니냐, 듣고 오겠습니다. 상설특검을 민주당이 자기들 멋대로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설특검을 사설특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수사권을 아예 그 국가의 수사권을 민주당 소관으로 옮기는 게 옮기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검찰청하고 경찰청을 민주당사로 옮기든지 그렇게 하지. 이거는 곧바로 그 위원 명령 심사 방법으로 곧바로 무효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상설특검만 규칙 개정안 통과가 됐고요. 이 사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좀 있죠. 어떤 점입니까? 우선 상설특검을 지금 야당에서 추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임명은 누구 하죠? 대통령이 합니다. 우리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이 그 방통위원 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 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파행적인 운영하는 대통령이 식으로 임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안 거예요?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우리가 왜 선거법 위반 재판 지금 많이 하지만 633 아닙니까? 그 법원에서 안 한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여기 상설특검에서 야당이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고, 또 제 생각에는 뭐 대통령이 임명한다면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수사받는 당사자들이 이런 이 규칙의 위헌성 주장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금 수사의 대상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위헌 명령 제소 신청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이 아니라 아까 뭐 사설특검이라고,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저것도 국가기관의 작용인데 국회에서 하는 작용인데 그걸 희화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최고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그 현실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설특검을 출범 시킬 수가 없겠네요. 대통령이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그렇죠. 임명하지 않으면 출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누적이 돼서 여론이 악화되면 그게 탄핵의 빌미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여론이 악화될 것이다,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사실은 위법이잖아요.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안 하면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 규칙 개정안 관련해서 규칙이 개정됐으니까 그 규칙에 맞아야 하는데, 따라야 하는데. 규칙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야 하는데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천을 해도 임명을 안 해도 이 규칙에 따라서 추천된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규칙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안 지키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위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 권한쟁의 위헌소송 제기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가처분이라든가 권한쟁의라든가 위헌소송이라든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라면 대통령의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탄핵의 빌미는 될 수 있는데 탄핵 사유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어떤 상설특검 임명 안 했다고 당신 탄핵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지금 그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이 법은 맞겠지만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또 그것도 또 다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김재원 의원이 사설특검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저 일반화의 오류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족으로 제안한 거잖아요. 이 상성 특검이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국민께 그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조정훈 의원이 오늘 야당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게시판 논쟁을 특검과 연결하면 여당 대표 아니라 야당 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있을 김건희 특검을 연결한다라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의 미래와 본인의 정치의 미래에 결정적인 결정일 텐데 그런 결정하리지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여당 대표에게 주어진 옵션 중에 그건 없다. 국민의힘에서 집단 기권설 요것도 나오던데. 집단 기권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탈표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거잖아요. 요거 정해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탈표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로 나온 것 같고 아직 뭐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12월 10일 김현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는데요. 최근 여당 내에서 당원 게시판 공방으로 이탈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정말 이 두 개의 사안은 별개인데 하나의 사안으로 다른 사안의 잣대를 삼는다면 그거는 적절한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특검법이나 이런 것을 결단을 하려면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해줘야 그게 지도자의 모습인데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한다. 그건 뭐 일종의 뭐 힘자랑하고 서로 싸움하자고 하는 그런 모습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이 지도자의 모습으로 감동을 느끼거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끔 처음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 한국일보 보도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조금 정무적인 판단에 실책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국일보 보도는 당원 게시판 논란은 용산의 당대표 흔들기다라고 한 대표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막을 카드로 특검 중대 결심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또 친윤 친한 간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대 결단으로 하는 거 결국은 친한에서 친윤에 대한 견제구죠. 압박 수단이고 지금 그 저번 특검 제2에서 4표 차이로 그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재표결에서요. 재표결에서. 그런데 이번에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중대 결단에 결국은 특검 재표결에서 그 친한 의원들이 그 4표가 돌아설 수 있다. 이건데 지금 제 생각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그 특검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어떤 대결을 벌이는 거 결코 양쪽에 다 이롭지 않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보수층 좀 지난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쪽도 많아요. 자기를 키워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그리고 그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결국 둘 사이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김재섭 의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그런 기류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집단 기권이요? 아니요. 어떤 기류요? 반윤 기류. 그러니까 반윤 그 특검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할 경우에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근데 그게 행동으로 가느냐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둘 사이의 어떤 공통 분모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제스처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10일 아닙니까? 12월 10일 한 열흘 하루 남았는데 그동안에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 한동훈 대표 측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물밑 접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고모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고모는 엄밀하게 따지면 가족이 아니다라고 또 오늘 아침에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고요. 친윤계의 입장을 좀 대변한 발언 같아요. 고모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 개념 벗어나. 고모 이야기하면 이모 조카도 찾아야지. 의미 없는 이야기다. 친한계가 한동훈 대표 가족뿐 아니라 김여사 가족도 한동훈 대표를 비판한 글들이 있다라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 가족의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가족을 공격해도 되나요? 내 가족을 공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가족을 공격하는 게 이런 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신지호 부총장이죠. 예. 다른 사람의 우리 쪽의 가족이 뭔가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쪽의 가족을 지적한 건 저는 그 또한 또 전략적인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모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우습잖아요. 이거는 정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일련의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본질은 뭡니까?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비판할 수 있냐, 당대표 비판할 수 있냐, 그리고 그 비판의 수위는 어느 정도가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걸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설령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쓴 비판의 수위는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동훈 대표를 문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작용을 한동훈 대표 쪽에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과 상관없이 너무 유치하고 지금 당대표 끌어내리기에 너무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지지율 볼까요? 자,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 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다시 10%대로 떨어졌네요. 19%를 기록했습니다. 1%포인트 떨어졌고요. 정당 지지율도 볼까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4%포인트 오른 32%. 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진 3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판결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1심 법원 선고도 볼까요? 잘된 판결이다 41, 잘못된 판결이다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총평을 들어보죠. 기본적으로 양쪽 갈라진 지지층이 느슨해졌다가 결집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죄가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의 지표들이 다 좋아졌어요. 근데 무죄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의 지표가 좋아져요. 물론 대통령은 별개로.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똘똘 뭉친 지지층만을 조금 더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 노력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크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일련의 여론조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는 뭐 다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건 오히려 약간 소폭이 좀 내려가고 그다음 당 지지율 국민의힘 당 지지율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지금 현 정국에 대한 대응 태도에 있어서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쪽을 지지하고 대통령은 저번에 그 기자회견할 때 여러 가지 뭐 조치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지금 국민의 뜻이 나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헌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역시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신유정 기자, 대통령실에서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헌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부정부패 예방 기능과 국기문란 사건 조사 업무를 할 수 없어서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최재해 원장을 지명한 이유를 거론하면서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탄핵하겠다는 건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검찰 지휘부를 탄핵하는 건 보복이라며
당 대표가 연루된 수사와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걸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을 독점해서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임명권 등을 침해해서 삼권 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양곡관리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안은 생산자 단체마저도 우려하는 법안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이라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또다시 통과시키는 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위헌, 위법적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타협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와 함께 국회가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예산 처리 지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국정 파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서 2층짜리 주택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어서 눈의 무게 때문에 무너진 걸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건물 안에 사람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사고 경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단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좁은 골목에 통제선이 쳐져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119 구급차가 와 있는데 이렇게 통제선 안쪽에 있는 주택 건물이 폭삭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 완전히 바닥으로 꺼지면서 엄청난 굉음이 납니다. 당시 현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대가 울릴 정도로 커다란 큰 소음이 들렸는데요. 주변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너지기 직전 상황을 다시 보면 건물에 이미 금이 가고 곧 무너질 것 같더니 곧이어 힘없이 우르르 외벽이 벽돌로 쌓인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2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바닥으로 꺼지면서 주위 1층 건물 정도 높이로 주저앉았습니다. 옆 건물을 스치듯이 무너지는 모습이 자칫 주변 다른 집까지 피해가 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통제선이 쳐진 좁은 골목에 구급차까지 와 있는 걸 본다면 이전부터 징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경기도 성남 신흥동에서 2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 건물에는 2명이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2명 다 외출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붕괴에 전조 증상이 있어서 주변 주민들이 먼저 신고했다고요? 예, 주변을 지나던 주민이 주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건물에 살던 주민들도 급하게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설계업자는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것이 확실히 듣고 다행히 도로가 쪽으로 무너지면서 쿵 하면서 그냥 우두둑 쿵 하면서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죠. 네, 일대는 재개발 예정지였는데 해당 주택은 지난 1976년에 준공된 50년 넘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사고 여파로 한때 도시가스가 누출되면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주변 목격자는 눈무게 오래된 건물이 무너진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인명피해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추가로 확인하면서 붕괴 원인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성남시도 해당 건물에 살던 2명 그리고 대피한 사람들을 이재민으로 보고 지원할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택 붕괴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이틀 동안 이어진 폭설로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건물 지붕이 주저앉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 제보 화면으로 본 피해 현장 윤태인 기자가 모았습니다. 빠르게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왼쪽으로 돌더니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휴게소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진 겁니다. 더군다나 어른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바퀴는 굴러가고 한쪽 바퀴 못 가다 보니까 그냥 전복돼 버린 거죠.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2대가 도로를 막았었습니다. 경기 용인시 이동읍에 있는 묘봉교차로 근처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시간가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차 2차선 가고 있는데 거기 빙판이 아이스에 거기 내리막길이 얼었더라고. 그 차가 먼저 돌고 뒤에 있는 차가 이제 뒤에 박았지. 경찰은 내린 눈이 녹았다가 얼어붙어 생긴 블랙 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에 있는 농장 창고에서는 쏟아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천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서는 상가 건물 차양에서 갑자기 폭포수가 떨어지듯 쌓여있던 눈이 쏟아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석 대가 파손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제보 영상 몇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 중공업 단지에서도 여러 공장 지붕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제보자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 여러 대가 깔렸다면서 오늘 뒤늦게 복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산시청에서도 단지에 제설 차량을 보내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경기 이천시 마장동에 있는 사과밭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면적인데요. 줄 맞춰 있는 사과나무들이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영상을 제보해준 시청자는 나무 위로 쳐든 방조망에 눈이 쌓인 뒤 무너졌다면서 밤새 털어냈는데도 큰 진척이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충북 진천에서 경기도 안성시로 향하는 도로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에 눈이 가득 쌓였는데요. 진입 차량은 모두 우회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보해준 시청자는 도로 입구를 막아놓긴 했지만 사고 위험이 커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취재 기자와 함께 눈폭탄 뒤로 찾아온 강추위 원인 또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눈폭탄이 지나고 나니까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아침에 굉장히 춥던데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예. 영하 3.4도로 가장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3도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5.6도까지 떨어져서 이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했을 텐데요. 예. 경기 북부인 파주는 영하 7도,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11도까지 기온이 내려갔고요. 이 강원도 횡성 안흥면은 영하 16.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네, 눈이 그치고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네, 오늘 아침에 예. 하늘 한번 보셨을까요? 예. 네, 오늘 아침 하늘을 보면 어제와 다르게 굉장히 맑았습니다. 이 구름이 사라지면서 밤사이 지면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효과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곳곳에 녹지 않고 쌓여있는 눈도 한몫했습니다. 이 눈이 쌓여있으면 눈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열을 뺐기 때문에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예. 이 손에 알코올을 묻히면 이게 날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시원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눈이 녹지 않고 쌓여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눈이 무겁고 습기가 많은 네. 습설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습설과 반대인 건설은 스키장에 있는 눈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예. 이 건설은 수분이 없어서 기온이 낮아지더라도 이 눈 알갱이 결정 자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뽀득뽀득합니다. 네. 하지만 습설은 얼어버리면 얼음이 되면서 더 딱딱해지는데요. 이 비유하자면 냉동 만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냉동 만두를
바로 냉동실에 넣지 않고 늦게 넣어버리면 이 만두끼리 붙어서 떼기 어렵게 덩어리가 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험 한 번씩들 있으실 텐데요. 이 습설도 잠깐 녹았다가 이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얼면 더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빙판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빙판길 주의해야 할 텐데 오늘 오후부터 눈이 또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많이 내리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구름 상태를 볼 수 있는 레이더 화면 보실까요? 현재 레이더 화면입니다. 이 오후에 북서쪽에서 한 차례 구름대가 더 내려왔다가 지금은 남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강원과 충청, 영남, 호남 일부 지역에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비구름대, 눈구름대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퇴근 시간대에 이제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강하지 않아서 쌓이더라도 1cm 안팎으로 쌓이거나 흩날리는 정도일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서해상에서 눈구름대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제주도와 호남 등 일부 지역은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까지 눈이 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과 오늘 오후의 구름대를 비교하기 쉽게 나란히 준비했는데요. 예. 왼쪽이 어제 자정의 눈구름대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초단기 예측에서 나온 오늘 오후 6시 눈구름대의 예상 모습입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네, 어제 새벽에는 이 장마철에 볼 법한 이런 띠 모양의 비구름대도 보였었는데요. 이 그제와 어제는 찬 공기의 중심이 이렇게 우리나라 상층 한가운데 있었다면 예. 지금은 이렇게 북동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비구름대가 이렇게 확실히 약해지게 된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 남아있는 기압골이 이렇게 약하게 지나면서 산발적으로 구름들이 위치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이틀 동안 정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 대기 상층의 흐름이 막히면서 저기압이 정체했던 것과 이 높아진 해수 온도가 폭설을 부른 건데요. 이 서해에서 발달해온 눈구름에 더해서 내륙에서도 이 11월 하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워낙 많았던 것도 영향을 더했습니다. 이 온도가 높으면 대기 중에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이 물탱크의 용량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 보통 11월 말쯤에는 낙엽도 치고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이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졌다 보니까 온도가 계속 높아서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기가 점차 내려오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공기가 점점 식으면서 이 대기도 점차 건조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앞으로 올겨울에 여러 차례 눈이 올 텐데 그럼 눈이 오더라도 이번처럼 큰 눈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네, 이 찬 공기가 한 차례 지났다고 해도 이 바다는 열을 품을 수 있는 용량이 커서 서해 온도가 한 번에 식지는 않습니다. 이 당분간은 아니겠지만 이 첫눈부터 적설량 역대 1위 등 이런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런 대기 정체 같은 조건들이 맞물리게 되면 올겨울 언제라도 이번 같은 폭설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겨울이 이제 시작하는 만큼 올겨울 내내 이 눈이 예보되면 긴장을 늦추지는 말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주말 날씨 짧게 전망해 주세요. 네, 이 제주도와 호남 일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도 이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이 예년 수준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눈비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치 겨울의 예고편을 본 거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하는 다음 주 초반에 기온이 또다시 뚝 떨어지겠는데요. 이 서울이 영하 3도 안팎이겠고 일부 중부 내륙은 영하 5도 이하가 예상됩니다. 이 눈 예보도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강수량과 적설량은 예보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이번만큼은 많은 양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0cm) 가까이 폭설이 쏟아진 경기 남부 지역은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있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이면도로와 골목길, 인도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데 사고로 도로 일부가 다시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번에도 오도 가도 못하게 될까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저 차 끌고 나왔다가 길에 그냥 차 버리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미끄러울까 봐 오늘 버스 타고 가려고요. 제설 작업을 위해 곳곳에 중장비도 투입됐습니다. 눈을 치우는데 안간힘을 써보지만 영 속도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가 다니는 큰 도로는 제설 작업이 완료된 반면 인도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다섯 발자국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 여기저기 녹지 않은 눈이 그대로입니다. 인도 곳곳이 빙판인데다 제설 작업으로 쌓아 올린 눈덩이에 아슬아슬 차도로 걸어야 합니다. 미끌거려가지고 이제 잠깐 발을 헛디뎠긴 했거든요. 출근 시간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선 교통사고가 나면서 일대가 다시 마비됐습니다. 제가 차를 갓길에다 세워놓고 저도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기록적인 폭설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남부 주민들은 눈폭탄이 남긴 여파에 또다시 쉽지 않은 하루를 겪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전 대표 민희진 씨의 기자회견 장면 기억하시죠? 경영권 찬탈 관련 진실 공방으로 촉발된 민희진 전 대표와 기획사 하이브 간의 분쟁. 하이브 내 다른 소속사 매니저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멤버 한이는 국정감사회까지 출석했죠. 결국 뉴진스 멤버들은 어젯밤 단호하게 소속사와 헤어질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간의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와 그룹의 색깔을 지켜줄 것 등을 요구하며 최후 통첩을 보냈던 뉴진스. 14일 시한의 마지막 날 어도어의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추가 입장문을 통해 계약 유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 줬을 거라며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거라는 입장을 냈고 민 전 대표도 SNS를 통해 멤버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근거는 기간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전속계약서의 조항입니다. 다만 멤버들이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정말 계약 위반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 어도어도 이 점을 지적하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내용 증명 답변에서도 멤버들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들은 제3자들의 언행이 문제된 것이라며 어도어는 뉴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당장 충돌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어도어가 먼저 멤버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는 것은 여론을 고려한다면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뉴진스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이런 여론전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 이후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뉴진스가 다음 달 말 이미 계약된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에 나선다면 어도어가 소송전을 불사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 경우 최대 6천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위약금 문제는 또 한 번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뉴진스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 기존 음원에 대한 권리 역시 양측 사이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배우 고현정 씨가 토크쇼에 출연해 전 남편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현정 씨는 그젯밤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애들을 보고 사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운을 뗀 뒤 엄마라는 사람은 그냥 편해야 하는데 그건 본인에게 언감생심이라며 같이 살지 않아서 쑥스럽고 편하지 않은 감정을 느꼈을 때 엄마와 아이들이 친하지 않은 게 이렇게 슬픈 건지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개인 유튜브 채널과 SNS 활동에 대해 자식들과 연결해서 안쓰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자식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송에서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보고 싶은 날이구나. 다시 태어나도 다시 내 아들이 되어주렴. 모르는 사람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 청년이 전화번호를 바꾼 뒤 매일 오전 9시에 낯선 번호로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2달 전 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였습니다.
이 청년 계속 지켜만 보기엔 불편해서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도 찌고 운동도 잘하고 있으니 끼니 거리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를 읽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놀라서 넋 놓고 보고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그랬다며 미안한 부탁이지만 계속 이렇게 카톡을 보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청년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수도권에 눈 폭탄이 쏟아졌던 그제 식사를 함께하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어머니에겐 위로, 청년에겐 격려가 주를 잇고 있는데요. 아들이 맺어진 인연일까요? 아들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5년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임보사 사태 기억하십니까? 세계 최초의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출시됐지만 종양 유발 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성분 자료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4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임보사 K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서 지난 2017년 식약처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달리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임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년 가까운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오롱 측에서 임보사의 실제 성분과 허가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로 숨긴 게 아닌 만큼 범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미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자금을 유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절차가 잠시 지연됐을 뿐 개발에 큰 차질은 아니었던 데다 이를 숨기려 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오늘 무죄 선고되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재판부는 미국에선 임보사의 안전성을 과학적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한 결과 최근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몇 년째 행정소송과 형사재판만 이어지고 있다며 과학에 대한 사법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기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집은 중국인, 땅은 미국인, 우리나라 땅과 집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금방 나간 픽 제목처럼 예. 우리나라 땅은 미국인이, 집은 중국인들이 활발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네. 먼저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의 땅부터 보면요. 예. 올해 6월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땅은 2억 6,500만 제곱미터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합니다. 비율로만 보면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영토라는 점에서 이 비율도 적은 게 아니고요. 더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1억 예. 9천만 제곱미터에서 2013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서 13년 6개월 만에 4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땅을 소유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53.3%로 가장 많고 중국과 유럽, 일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8.4%로 가장 많고 전남 14.7%, 경북 13.7%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땅을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55.5%가 교포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으로 이민한 교포가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미국인의 보유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땅을 많이 샀다고 분석을 해주셨고 예. 집은 중국인이 많이 샀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집은 95,078채로 전체 주택 수의 0.49%입니다. 국내 집 소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5.5%, 미국이 22.5%, 그 다음이 캐나다, 타이완, 호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집의 종류를 보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91%를 차지했는데요.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73%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집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땅과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토지의 경우 한국에 가족이나 땅을 남겨두고 이민을 가서 미국 국적의 2세가 자동으로 보유자가 되는 경우가 주로 많은데 주택은 순수 외국인이 투자 개념으로 사들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FTA나 WTO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고 그 상한치의 제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나라의 안보나 경제 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커지면 별도의 조처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임원 물갈이, 자산 재평가, 롯데의 심기일전. 네, 요즘 롯데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롯데케미칼 유동성 위기설이 있었는데 관련 있는 주제죠?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대대적인 인력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CEO 21명, 비율로는 전체의 36%를 교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령의 임원들을 퇴임시키고 70년대생 CEO들을 대거 기용해서 사장단을 더 젊고 슬림화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씨는 3년 연속 승진해서 이번에 부사장에 올랐는데 위기 상황을 타개할 모종의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롯데는 앞으로 대내외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기존의 연말 정기 임원 인사 체제를 수시 인사 체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파격적인 대규모 인사인데요.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의 인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롯데그룹은 올해 들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면세점 같은 주력 계열사들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면서 잇따라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특히 화학과 호텔 부문이 실적 악화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 여기서 대거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롯데 화학군의 경우 13명의 CEO 중에 지난해 선임된 롯데 알루미늄 등 3곳을 제외한 10명의 대표이사가 교체됐습니다. 과거 매년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던 롯데케미칼이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6,600억 원을 넘은 상황입니다. 네. 호텔 롯데 부문 역시 롯데 면세점과 롯데 호텔, 롯데 월드 등 3개 사업부 대표이사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으로 사장단 인사가 났고 이제 재정 불안을 막기 위해서 자산 재정비도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롯데쇼핑은 15년 만에 7조 6천억 원 규모의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했습니다. 추진합니다. 과거 기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던 자산의 값을 다시 매긴다는 건데요. 자산 재평가로 인해 값이 올라가면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평가를 이렇게 재평가를 추진하는 건 회계상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백화점과 호텔 부문에서 일부 매장을 매각 또는 위탁 전환을 추진하고 건설 부문도 부실 사업장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는 앞서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네, 롯데가 심기일전할지 주목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인천공항이 얼마나 커지는 겁니까? 예, 인천공항 2터미널 확장 공사가 예. 이제 완료가 돼서 12월 3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인천공항을 최초로 지은 공사를 1단계라고 하면 이번 공사는 4단계 공사로 불리는데요. 2017년부터 8년이 걸렸고요. 4조 8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우선 인천공항 제4 활주로와 비행기 계류장 75개를 신설하고 터미널 청사도 확장했습니다. 이번 확장으로 인천공항은 연간 1억 6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올라섰고요. 여객뿐 아니라 화물 처리 능력도 630만 톤으로 늘어나서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네, 인천공항이 이제 규모가 세계 톱 클래스로 들어간 건데 시설 면에서도 더 좋아진 게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항 이용객들 입장에서는요. 규모가 얼마나 큰것보다 공항의 편의성이나 또는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천공항 측은 우선 스마트 보안 서비스가 강화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AI와 생체 인식을 활용해서 스마트 패스 시스템으로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이 신원 확인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또 자동 보안 검색 시스템으로 검색을 빠르면서도 정밀하게 진행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터미널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기 위한 업무용 공간이 아닌 일종의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공항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가 전시돼서 공원 속의 공항이라는 컨셉을 만들어냈다고 인천공항청은 강조하고 있고요. 또 터미널 면적이 넓어진 만큼 이동하기가 더 어려워진 교통 약자를 위해서 첨단 형상의 자율 운행 수단을 정기 운행하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키오스크도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기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그룹이 2차 전지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스코는 호주 광산회사와 합작해 전남 율촌산업단지에 수산화 리튬 제2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세계 방산업체인 영국 밥콕과 손잡고 함장 수출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캐나다와 폴란드에 잠수함을 수출하기 위해 협력하고 추가 수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방한 관광객 유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K 콘텐츠에 대한 중동 지역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K-팝과 드라마 등을 여러 콘텐츠를 선보이고 인생 네컷과 같은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홈플러스가 고객 경험을 강화한 식품 전문 매장을 선보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점포를 재단장한 이 매장은 현장에서 참치를 해체하거나 초밥을 만드는 등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 노동조합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올바른 노조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인건비를 인건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합리적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노조는 정책 인건비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요구한 열차 증편 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인데 이를 전체 인건비 총액에 포함하면 정부 정책에 따른 대가로 임금이 깎이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폭설을 쏟은 강한 눈구름은 물러갔습니다. 다만 종일 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지금도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약한 눈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륙에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 오늘 밤이면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뚜렷한 눈비 소식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에 중부지방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눈이 그친 뒤에도 이동하실 때는 조심해 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찬바람이 계속되면서 도로가 다시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대관령이 영하 6도 보이겠고요. 이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을 앞두고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인데요. 야당이 조금 전에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을 예산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야당이 예산 감액안을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